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 충전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받은 의학 텍스트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볼 건데요. 주제는 약물 유발 간 손상, 영어로는 DILI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Drug-induced liver injury의 약자죠. 우리가 먹는 약이 이 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어떤 정도의 손상이 있는지, 그리고 좀 흔하게 쓰는 약물들은 어떤지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약물 때문에 생기는 간 손상이 급성 간부전이라고 하죠. 간 기능이 갑자기 확 나빠지는 거예요. 네네. 그거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고요. 네. 또 신약 개발할 때 약이 허가를 못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처방약뿐만 아니라 그냥 약국에서 사는 일반 약 아니면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재까지도요. 우리가 먹는 모든 게 사실은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좀 아셔야 합니다. 오늘 그 원리랑 다양한 모습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몸 밖에서 들어오는 물질, 어려운 말로 제노바이오틱스라고 하던데 이게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네, 그렇죠. 산업 독소 같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약이나 영양제 같은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맞습니다. 전부 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간을 힘들게 만드나요? 방식이 크게 보면 여러 가지인데요. 가장 직접적인 건 약이나 혹은 그 약이 몸 안에서 바뀐 물질, 대사산물이라고 하죠. 그게 간세포를 그냥 직접 때리는 거예요. 아, 직접 공격하는군요. 네. 뭐 예를 들면 세포막을 망가뜨린다거나 세포 안에서 활성산소 같은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거죠. 또 다른 방식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건드리는 거예요. 면역 체계요? 네. 면역 세포들이 간 세포를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뭐랄까 아군끼리 싸우게 만드는 셈이에요. 자기 세포를 공격하게 만들다니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담즙이 나가는 길을 막거나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이 길이 막히면 밤즙산 같은 게 간 안에 쌓이면서 간세포를 또 손상시키거든요. 아, 2차적인 피해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 미토콘드리아라고 있죠. 그 기능을 망가뜨리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럼 세포가 힘을 못 내니까 제대로 작동을 못 하겠죠. 그렇겠네요. 자료에 나온 그림 보니까 뭐 세포막 파열, 담즙 배출 통로 손상, 면역세포 공격 유발, 세포 자살 유도,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진짜 다양하네요. 네, 그 그림이 이런 기전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네. 이런 손상 방식들이 약물이 우리 몸에서 처리되는 과정, 그러니까 약물 대사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약물 대사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 손상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 몸이 약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약은 간에서 대사라는 걸 거쳐서 물에 잘 녹는 형태로 바뀌어야 몸 밖으로 쉽게 나갈 수 있거든요. 네. 이게 크게 보면 1단계 반응이랑 2단계 반응으로 나뉘어요. 1단계는 주로 약의 화학 구조를 바꾸는 거고 2단계는 거기에 다른 물질을 붙여서 비활성화시키고 내보내기 쉽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군요. 네, 특히 그 1단계 반응이 문제입니다. 이때 원래 약보다 훨씬 독성이 강한 중간 대사산물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2단계 반응이나 간에 있는 글루타티온 같은 보호물질이 이런 독성 물질을 빨리빨리 없애주는데요. 아하. 근데 약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간 기능이 떨어져서 이 처리 능력이 부족하면 이 독성 물질이 제대로 제거가 안 되고 쌓여서 간 세포를 손상시키는 거죠. 글루타티온이 부족해지는 것도 문제고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해독하려다 오히려 독이 생긴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럼 이렇게 약물 때문에 생기는 간 손상도 좀 종류가 다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직접 독성 반응하고 특이 체질성 반응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직접 독성은 어떤 건가요? 직접 독성은 말 그대로 예측이 가능하고 용량에 비례해서 나타나요. 아, 예측 가능하고 용량 비례. 네, 그러니까 어떤 약을 일정량 이상 먹으면 거의 누구한테나 간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약 먹고 나서 간 손상 생기기까지 시간,
잠복기라고 하죠. 그것도 보통 몇 시간에서 한 이틀 정도로 짧은 편이고요. 약 자체가 독하거나 대사되면서 꼭 독성 물질이 나오는 경우겠군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뒤에서 자세히 다룰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사염화탄소나 특정 버섯 독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하고요. 그럼 특이 체질성 반응은 완전히 다른 건가 보네요. 이게 진짜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것 같은데요. 맞아요. 훨씬 드물게 나타나고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 중 한 명꼴로 생기니까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요. 용량하고도 상관이 적고요. 네, 직접 독성처럼 용량이 많다고 꼭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안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복용하고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데 보통은 5일에서 한 3개월, 90일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요. 근데 좀 흥미로운 건 하루에 100mg 이상 비교적 좀 고용량을 쓰는 약에서 더 자주 보고된다는 경향이 있어요. 용량이랑 상관없다면서요? 이게 직접적인 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아마도 고용량을 써야 효과가 나타나는 약물일수록 원래 목표가 아닌 다른 곳에 작용할 가능성, 즉 부작용 위험 자체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근데 왜 어떤 사람한테만 이런 특이 체질 반응이 나타날까요? 정말 그냥 체질 문제인가요? 그 원인이 좀 복잡해서 아직 100%다 밝혀진 건 아닌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하나는 면역계가 잘못 반응하는 거다. 약이나 그 대사산물을 우리 몸의 면역계가 적으로 잘못 달고 공격한다는 거죠. 면역계의 오작동. 네. 다른 하나는 약물 대사 능력에 개인차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특정 약물 대사 효소가 남들과 다르거나 해서 독성 대사산물이 유난히 많이 만들어지거나 잘 제거되지 못하는 거죠. 유전적인 요인도 있군요. 네. 최근 연구들은 특히 면역 반응, 그중에서도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중요할 거라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약물이 1단계 대사를 거쳐 만들어진 어떤 물질이 면역계를 자극하고 거기에 대해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때로는 발진이나 열, 아니면 혈액 검사에서 호산구라는 백혈구가 늘어나는 그런 전형적인 알레르기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증상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특이 체질성 반응은 간 손상 형태도 다양하다면서요. 네, 맞아요.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세포 손상형이에요. 이건 바이러스 감염처럼 간세포 자체가 주로 망가지는 타입이고요. 혈액 검사에서는 ALT라는 수치가 주로 올라가요. 두 번째는 담즙 정체형인데요. 이건 간세포보다는 담즙이 흘러나가는 길, 담관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ALP라는 수치가 주로 올라가고 심하면 황달이나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죠. 황달이나 가려움증? 네, 아주 드물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담관 자체가 아예 파괴돼서 없어지는 담관 소실 증후군으로 가기도 해요. 헉, 담관이 없어진다고요? 네, 아주 심각한 상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섞인 혼합형입니다. 아, 간세포 손상이랑 담즙 정체가 같이 오는 거군요. 네, 혈액검사 수치에서 ALT와 ALP 수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 비율, R값을 계산해서 대략적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R값이 5보다 크면 간세포형, 2보다 작으면 담즙 정체형, 그 사이면 혼합형 이렇게 보죠. 혈액 검사 수치로 패턴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간에 지방이 끼는 지방간 형태로 나타나거나 드물게는 간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항암제 쓰고 나서 생길 수 있는 정맥 폐쇄 질환 같은 게 그런 예입니다. 와, 원인도 복잡하고 손상 패턴도 이렇게 다양하면 이거 진짜 어떤 약 때문에 간이 나빠졌는지 알아내기가 너무 어렵겠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DILER 진단은 대부분 추정 진단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가능한 간 질환들, 예를 들어 바이러스 감염이나 자가 면역 감염, 담도 질환 같은 것들을 다 검사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확인한 후에야 이건 약 때문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치 속어복 같네요. 그렇죠. 범인 찾을 때 알리바이 없는 용의자 찾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약 먹은 시점이랑 증상 나타난 시점이 맞는지, 혈액 검사 패턴이 어떤지, 간 말고 다른 증상은 없는지, 또 그 약이 원래 간 독성이 있다고 알려진 약인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아이유캠 같은 점수 매기는 시스템도 있고 미국 DILE 네트워크,
DIL 라인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판단하는 방식도 있는데 사실 실제 병원에서 바로바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렇군요. 진단이 참 까다롭네요. 그럼 신약 개발할 때는 이런 간독성 위험을 미리 알아채는 게 더더욱 중요하겠어요? 하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던데요. 이게 뭔가요? 네, 이 분야의 아주 유명한 선고자이신 하이먼 짐머만 박사님 이름을 딴 건데요. 일종의 경험 법칙이에요. 임상시험 중에 어떤 약을 먹은 환자한테 간세포 손상이 있으면서 동시에 황달까지 나타나면 그 약은 나중에 시판됐을 때 아주 심각한 간 손상, 예를 들어 급성 간부전 같은 걸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다는 걸 경고하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거죠. 아, 황달이 나타나면 위험 신호다. 네. 간세포 손상과 황달이 같이 있을 때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환자 10명 중 1명 정도는 결국 심각한 간부전으로 갈 수 있다는 관찰에 근거한 거예요. 예전에 트로글리타존이라는 당뇨약이 임상시험 때 이 하이의 법칙에 해당했는데도 시판이 됐다가 결국 시판 후에 심각한 간독성 사례가 많이 나와서 퇴출된 적이 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시판 후에도 계속 감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다행히 최근 한 20년 동안은 FDA 승인받은 약이 간독성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된 경우는 없었어요. 그만큼 제약산업이나 규제 당국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약물 예시로 넘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정말 흔하게 쓰는 아세트아미노펜. 해열 진통제로 많이들 드시잖아요. 이게 서구에서는 급성 간부전의 제일 흔한 원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아까 말씀드린 직접 독성의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용량에 비례해서 간 손상을 일으키죠. 한 번에 막 엄청 많이 먹는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할 때요. 그런 의도적인 과량 복용뿐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해요. 며칠 동안 권장량을 넘겨서 여러 종류의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같이 먹는 경우 비의도적 과량 복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아, 나도 모르게 여러 약을 먹다가 과량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하루 최대 권장량이 보통 4g, 4000mg인데 이거의 2배 정도인 8g만 며칠 먹어도 간부전까지 갈 수 있어요. 8g이요? 생각보다 엄청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타이레놀 500mg짜리로 치면 하루 16알 정도인데 감기 기운 있을 때 이것저것 먹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넘을 수 있는 양이에요. 일반적으로 한 번에 10g에서 15g 이상 먹으면 위험하다고 보고 25g 이상이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바로 알 수 있나요? 처음 몇 시간 동안은 그냥 속 메습거리고 토하고 배 아프고 그냥 약 잘못 먹었나 하는 정도의 위장 증상이 주로 나타나요. 그러다 한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간이 손상되기 시작해요. 이때 특징적인 게 간 수치, ART, AST가 막 1000 이상으로 엄청나게 치솟는데 황달 수치, 빌리루빈은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과급성 간염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간 수치는 엄청 높은데 황달은 심하지 않을 수 있다. 기억해둬야겠네요. 이게 간을 손상시키는 원리는 역시 그 독성 대사산물 때문이겠죠? 네, 정확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 간에서 대사될 때 일부가 1단계 대사 효소 CYP2E1을 거쳐서 NAPQI라는 아주 반응성이 강한 독성 물질로 변해요. 평소에는 간에 있는 보호물질, 아까 말씀드린 글루타티온이 이 NAPQI에 딱 달라붙어서 바로바로 해독을 시켜주거든요. 네. 그런데 아세트아미노펜을 너무 많이 먹어서 NAPQI가 너무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글루타티온 자체가 부족한 상태, 예를 들어 술을 만성적으로 많이 마시는 분들이나 영양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이 글루타티온이 부족해요. 아, 술 마시는 사람들이 위험하군요. 네, 특히 만성 음주자들은 조심해야 해요. 이분들은 간의 CYP2E1 효소는 더 활성화되어 있어서 NAPQI는 더 많이 만들어지는데 글루타티온은 부족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g, 그러니까 타이레놀 500mg 4알 정도의 비교적 낮은 용량에도 간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와, 하루 2g도 위험할 수 있다니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FDA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 들어있는 제품에 경고문구 넣고 하루 최대 복용량을 3g으로 낮추라고 권고하기도 했죠. 다행히 근데 이거 해독제가 있다면서요? 네, 아주 효과적인 해독제가 있습니다. N-아세틸시스테인, 줄여서 NAC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몸 안에서 글루타티온으로 바뀌거나 글루타티온 생성을 도와서 고갈된 글루타티온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아, 글루타티온을 보충해 주는 거군요. 네. 그래도 과량만 복용하고 나서 최대한 빨리, 특히 8시간에서 12시간 안에 투여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났더라도 투여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NAC 덕분에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아세트아미노펜 말고 다른 약들 중에서도 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짚어볼게요. 우선 항생제 중에서 아목시실린, 클러블란산 복합제 있죠? 오구멘틴 같은 약이요. 네, 많이 쓰는 항생제죠. 이게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약물 유발 간 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혀요. 정말요? 그렇게 흔한 약인데 네, 주로 담즙정체형이나 혼합형 손상을 일으키고요. 좀 특이한 건 약 복용이 다 끝난 후에 몇 주 뒤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약 다 끊었는데도 나타날 수 있다고요? 네, 그리고 요로 감염에 자주 쓰는 항생제인 니트로프란토인도 있어요. 이건 급성 간염처럼 오기도 하지만 드물게는 자가 면역 간염이랑 아주 비슷하게 만성 간염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해요. 항생제 중에서도 흔히 쓰는 약들이 꽤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항경련제인 발프로산 나트륨은 특히 어린아이들한테서 심각한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하고요. 이건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또 부정맥 치료제인 아미오다로는 용량에 비례해서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드물게는 알코올성 간질환이랑 아주 유사한 형태의 손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쓰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요? 아, 그거는 담즙 정체를 아주 심하게 유발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황달이 아주 심하게 올 수 있죠. 그럼 고지혈증 약, 스타틴 계열은요? 이거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간 괜찮냐고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네, 워낙 많이 쓰는 약이라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타틴 때문에 임상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간 손상이 생기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아, 드물군요. 네, 복용 초기에 간 수치가 약간 올라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이거나 경미하고요. 실제로 위약, 그러니까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이랑 비교해도 간 손상 발생 빈도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스타틴 먹는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꼭 할 필요는 없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요즘 많이 쓰는 면역 항암제는 어떤가요? 면역 관문 억제제요. 아, 네. 면역관문 억제제는 우리 몸의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면역계가 너무 활성화돼서 정상 간세포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가면역 관염이랑 비슷한 형태의 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 한약제나 건강기능식품은 어떤가요? 이것도 간 손상 일으킬 수 있나요? 이 원인의 한 20% 이상이 이런 한약제나 건강기능식품 CAMS,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흔해요. 20%나요? 생각보다 훨씬 넘네요. 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체중 감량이나 근육 강화 목적으로 먹는 제품들 중에서 간 손상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다이어트 보조제나 근육 만드는 보충제요. 네, 이런 제품들은 성분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여러 가지 성분이 막 섞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분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찾기도 어렵고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많아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심지어 녹차 추출물도 고용량으로 먹으면 간 손상 위험이 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예요. 녹차 추출물도요? 와, 정말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에 약 때문에 간 손상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는 가능한지 또 예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일 때 쓰는 NAC 같은 특별한 해독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요. 대부분의 약물 유발 간 손상에는 딱 떨어지는 치료법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치료는 원인으로 의심되는 약을 바로 끊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약을 끊는 거. 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5배 이상 올라가거나 아니면 3배 이상 올라가면서 동시에 황달 수치, 빌리루빈이 2배 이상 올라가면 약을 중단하는 걸 고려해야 해요. 그 외에는 간이 스스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고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지요법이 주된 치료가 됩니다. 그럼 예후는 어떤 편인가요? 약 끊으면 다 좋아지나요? 아니면 좀 심각하게 갈 수도 있나요? 대부분은 약을 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데요. 안타깝게도 한 10% 정도는 급성간부전으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10%나요? 네, 이렇게 급성간부전까지 가게 되면 예후가 아주 안 좋습니다.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30%가 채 안 되고요. 상당수는 간이식이 필요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하이의 법칙처럼 간세포 손상이 있으면서 황달까지 동반된 경우는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원래 만성 간질환, 예를 들어 만성 비형간염이나 시형간염, 아니면 지방간 같은 걸 앓고 있는 분들은 약 때문에 간 손상될 위험이 더 높은가요? 일반적으로는요, 만성 간질환이 있다고 해서 DIAI 자체가 더 잘 생기는 건 아니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 발생 빈도가 더 높은 건 아니군요. 네. 그런데 일단 DILI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원래 간 기능이 좀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보다는 더 심각한 결과, 예를 들어 간부전 같은 걸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 클 수 있겠죠. 아, 결과가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약을 새로 시작할 때는 그분이 원래 간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아스피린이나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일부 약물은 예외적으로 만성 간질환 환자한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긴 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이 자료들을 통해서 약물 유발 간 손상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또 다양한지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우리가 먹는 모든 약,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항상 좀 주의를 기울이고 혹시 몸에 좀 이상하다 싶은 신호가 느껴지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나 건강 보조 식품이 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약을 드시거나 어떤 보조식품을 선택하실 때, 아,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하는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특정 약물의 간 독성 정보가 더 자세히 궁금하시다면요.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운영하는 리버톡스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livertox.nih.gov인데요. 리버톡스요? 네, 여기가 굉장히 유용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